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전까지 이제 법관에 대한 탄핵이 2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한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결됐고요. 그러니까 국회 표결을 했지만 통과 제적 과반 이상 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시간 72시간 넘겨서 그냥 자동 폐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지금 이탄희 의원이 용기 있게 다시 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네. 151명, 그러니까 161명이죠. 정확히는. 소추안이 161명이었고 그 161명만 그대로 표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가결이 되는 과반 이상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가결될 거라 봤는데 일단 무기명이라서 혹시나 이탈표가 있을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장관직 수행하시는 분들 몇몇 빼면 1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경우에 거의 범진보 진영에서 다 참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9명이 나왔다는 건 뭐 정의당 의원이나 아니면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탄핵안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고 봐야겠죠. 이게 사실은 황당한 게 이 탄핵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선출직 공직자는 굉장히 까다롭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국민이나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을 물론 또 다른 국민들이 선택했지만 어찌됐든 그 권력을 행사할 때에서는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라는 또 다른 기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행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요건도 더 이거보다 훨씬 까다롭지만 애초에 검토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돼요. 근데 법관 탄핵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법관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임명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 합격하면 임명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공무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행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다들 굉장히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는 고도로 훈련돼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임용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뭐 오히려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준법성이라든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한 번도 탄핵, 그러니까 즉 파면이 되지 않았다는 건 그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그 최민호 판사라고 뇌물을 수억 원을 받았어요. 그 누구한테 받았냐면 그 명동 사채업자한테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실시간 뭐 수사 재판 내용들을 흘려줍니다. 그래갖고 뇌물죄로 처벌을 받는데 네. 심지어 이제 본인도 다 인정을 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른바 심사권을 포기한 거죠. 근데 정직 1년 징계였어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우리 헌법과 법률상 그러니까 파면은 국회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다른 어느 공무원이 수억 원 뇌물 받았는데 파면 안 당합니까? 그럼요. 예, 또 있어요. 누구냐? 그 홍일표 국회의원의 아들이죠. 네. 홍성균 판사라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벌금 받고 그 다음에 감봉 5개월인가? 네. 그거 받고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그 고위직 공무원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SBS 김성준 앵커 회사 그만뒀어요. 회사 그만뒀죠. 네. 본인이 이제 뭐 건대쓰니까 그만뒀죠. 근데 그 사람은 파면 아무런 정직 아니 감봉 5개월 징계 받고 또 판사 좀 하다가 못 보고 지금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임성근 판사가 만약에 탄핵이 된다, 헌법재판관이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한 더 달 걸리겠죠? 얼마나 걸리나?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언제 받아들이느냐 요거 차이인데 네.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뭐 몇 달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2월 28일 퇴직 예정입니다.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헌법재판소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 저는 흘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2월 28일 이후는 퇴직이 되기 때문에 스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퇴직된 상황이라 예. 그냥 우리는 퇴직이 돼서 뭘 할 수가 없다 해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정이 타임라인상 2월 28일 정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만약에 탄핵이 됐어요. 네. 뭐 인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그 임성근은? 일단은 파면이 되면 네. 변호사법상 법에 의해서 무조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 변호사를 5년 동안 못 하고 네, 5년 동안 전관예우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공직 임용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혹시 정권이 바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래도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말도 잘 듣고 네. 자기들 배려도 많이 해줬다 그래서 어디 공직을 주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공직을 맡거나 아니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적인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거든요. 네.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좀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아까 지금 그 오창석 기자, 오창석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뭐 무슨 정관 예우랍시고 이제 고위법관하고 나왔다 그래서 버젓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정에서 보게 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내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법관에 대한 최고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근데 파면권을 왜 안 줬냐?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네.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에서 최종적으로는 보통은 파면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심지어 법관은 법원 내부로부터 해서도 독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에 의해서 아니면 위에 고위법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런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려고 하는 판사들을 불러다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고쳐. 뭐 심지어는 정말 그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뭐냐면 벌금형으로 청구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도박. 원정 도박을 한 건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말하기 임상의 닥터 노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네, 근데 그거 사실은 그 상습도박의 의심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호사 잘 썼겠죠.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구했어요 검사가. 근데 판사가 이거 도저히 약식명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식재판을 회부하겠다는 통지서를 갖다가 보류시킨 다음에 불러다가 판사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식으로 해주라. 뭡니까, 사법부의 이게? 빨간펜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그래서 판사도 하도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건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정형으로 가장 높은 1,000만 원 벌금형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게 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러는데 그 임성근 판사가 본인이 사법부에 네, 그 사람이 침해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이탄희 의원이 법관 출신 아닙니까? 직전까지 법관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이 앞장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법원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철저히 명예라도 짓밟아야겠다. 이건 왜냐면 이렇게 그대로 내둬서 이제 고위법관이라고 떵떵거리고 행세하고 다니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물밑자가 뭐 뒤로 뭐 이거 하는 걸 좋아하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가서 몰래 녹음해 갖고 그거 깐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 지금 차관급이거든요. 이분. 네. 이분이 지금 직책이 차관급이에요. 차관. 예? 차관이 대통령 만났는데 몰래 녹취하는 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그러면 아니 이거를 왜 녹음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 녹음을 했던 뭐 비디오 촬영을 했던 어쨌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끝까지 추접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대법원장이 이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록 그 사표를 반려했던 의혹을 부인을 했다가 녹취록이 등장을 하니까 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뭐 판사들 또 이거를 뭐 참담하게 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는데 아니 검찰에서 본인들 사찰했다고 그랬을 때도 가만히 있더니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그 창작 기사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 기사들이 다 한 고위 법관은 따르면 네, 한 부장 판사에 따르면 법조계는 아니 왜냐면 그 정식으로 코트뉴스에 자기 실명을 밝히고 쓴 판사가 있어요. 정욱도 판사라고. 그 판사는 네. 이거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민주당 편, 뭐 그다음에 뭐 임성근 부장판사는 뭐 국민의힘 편 이렇게 볼 건 아니다. 그냥 비위행위가 있었고 헌법 위반이 있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거고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본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기사화가 잘 안 되네요. 잘 안 보이죠. 그거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대법원장한테 있잖아요. 보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네. 그걸 좀 그게 잘못 왜냐면,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만 지금 저희가 탄핵이 돼서 그렇지 이탄희 의원이 최초로 얘기했던 언급했던 두 사람은 이동근, 임성근입니다. 이동근은 1월에 이제 사직 신청을 해서 2월 초에 사표가 그냥 수리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안 잡았던 거고 이게 지금 2월 28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난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이동근 재판장은 그 세월 7시간에서 이 지시를 받아서 결국 판결문을 고친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고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소는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는 안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기인사 시즌에 본인이 사표를 내면 마땅히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임성근 부장은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가,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은 행정부 공무원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법관도 적용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에서 적용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소되면 비유행위로 기소가 되면 그게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가 예상되면 사표 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고 합니다. 아니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이 그 뭐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사표를 수리하라는 얘기입니까? 단지 얘기할 때 그 딱딱하게 야 이거 법 위반이라서 안 돼 이렇게 얘기 못 하니까 말을 이렇게 애둘러 돌려가면서 한 거잖아요. 그냥 아니 지금 국민들도 보고 있고 내가 보니까 너 무죄도 받았는데 이거 좀 기다리다가 좀 유행무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사표 수리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탄핵한다고 설치고 있고 국민들이 막 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못 합니까? 아니 애초부터 수리가 불가능해요 법률상. 그러네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분석 기사 안 쓰고 네. 마치 무슨 저기 탄핵하고 국회 특히 민주당 눈치 보고 이러는 거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를 건드려서 마치 이것이 탄핵 과정이나 임성근 부장판사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고 비위 사실이 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처리하는 거고 김명수 싫으면 국민의힘에서 탄핵 절차 밟으세요. 제가 정말 그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제 78조 2사 2항 1호하고 연관된 건데요. 네? 그 저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비위행위로 형사사건에 기소된 때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뭐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국민의힘은 웃긴 게 그러면은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는 김학의도 풀어줬어야 된다 그러고 잡았으면 안 된다 그러고. 아 깜짝이야. 왜요? DNA가 성범죄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뭔가 김학의 말아 김학의. 네.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괜히 안타깝고 눈물 날 것 왜 같아요. 자꾸 굳이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왜 자꾸 그런 사람들만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댓글에 또 저기 녹음한 게 그 도청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최근에 한 건데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은 괜찮은 거죠? 예, 그게? 대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거기에 그 공식 자리에 있는 뛰어서 사람. 얘기할 때 몰래 했다 하더라도. 몰래 했다 하더라도 동의를 안 아닙니다. 받고 녹취하는 게 불법이긴 하지만 내가 같이 대화를 했으면 상관이 없다. 예, 그럼 불법은 아닙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뭐 법관이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 법 녹음기를 기술자입니다. 들고 갔다는 이유 그게 진짜 이게 개판이다. 좀 이게 무슨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차관이에요, 차관급. 정말 차관급 치졸해요. 공무원이 네.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관이 대통령 만나면서 몰래 녹음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리고요, 의미입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말이에요. 그 야당이 탄핵한다고 설레발 친다고 그랬죠? 설레발이 뭡니까? 정확히 잘못한 게 있어갖고 그거 갖고 혼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친다고 했는데 아, 설친다고 참. 이제 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언어 선택에서 조금 이제 다른 선택에서 설레볼보다 설친다가 좀 더 심한 표현이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상호 의원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법원장하고 같이 대화 나눈 거를 녹음해서 공개하는 수준이라면 탄핵 당해야 마땅하다. 아, 그럼요. 네, 진짜 근데 딱 그게 단 것 같아요. 미르에서 동영이 형이랑 회식하고 있는데 녹취를 해보세요. 네. 우리 모두 은퇴합니다. 회식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녹음했어요? 녹음했는데 네. 중요한 건 우리 다 같이 은퇴해야 되고 우리 회식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네. 나만 은퇴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퇴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박지희는 진짜 은퇴입니다. 네. 이제 인생을 은퇴해야 돼. 인생을. 아무도 구제가 안 돼요.
모두 전원 은퇴. 박지 씨가 방송에서만 말이 좀 거친 것 같죠? 아, 우리 가장 씨. 정제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군이에요, 장군. 네, 제가 지금 얼마나 격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도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여기까지만 아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우병우 얘기 잠깐 해보면은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를 받긴 했는데 1심에서 유죄 인정받은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가지고 형량이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4년에서 1년으로. 네. 네. 이게 이제 국정농단 묵인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국정농단 사태 방조, 국정감사 불출석, 특별감찰관이 회임되도록 압력 행사, 그리고 이미경 CJ ENM 부회장 검찰 고발 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찰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심에서는 유죄가 무죄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18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대폭 축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무죄 이유가 너무 웃겨요. 이게 이제 국정농단 방조 무죄 같은 거 무죄로 쓰는 이유가 아니 뭐 대통령의 비서인데 대통령까지 연루된 사건인데 자기가 어떻게 감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을 안 한 거는 그래서 직무유기 아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조가 아니고 개입 이랬으면 유죄 나왔어요. 아니 이제 어이가 없는 게 거기 또 CJ ENM 부회장 같은 이미경 부회장도 되게 웃겨요. 그 건도 압력 행사하고 다 맞는데 아니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권력 가지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위법이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하라고 그거 지시한 거는 그 민정수석의 원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가 그거 얘기합니까? CJ에서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그럼요. 탁 찍어놓고 이미경 부회장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감찰을 그러니까 막 사찰을 벌인 다음에 그 사찰 끝에 뭐 하나 건수 잡아가지고 그걸로 공정이 부당하게 지시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네. 이제 CJ 이미경 부회장이 그냥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우연찮게 발견돼서 그거 조치하라고 지시한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지려고 마음 먹고 들어갔었던 아주 악질적인 민정수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김기춘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라인이에요. 네. 했던 짓, 그러니까 정권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민정수석들의 악질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했는데 대통령이 당사자니까 밑에서 뭘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동영이 형 눈빛 보고 알아서 움직이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야 알겠어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뭐 이번에 월성원전 그 공무원들 왜 잡아놓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위에 그 장관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게 맞나 보다 하고 한 건데 그걸 왜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건 뭐 정권 바뀌었는데 이거 아직도 기득권은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너무 민주적이셔가지고 네, 너무 신사답게 상대는 정말 미쳐 날뛰는데 미친 개는 몽둥이가 네. 약인데요. 그 영입인사 출신 이제 김병기 네. 서울 동작갑의 재선 의원입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죠. 네. 저랑 같이 그때 이제 더불어 콘서트를 하면서 입당해서 했던 말씀이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했던 사람이 민주주의 법 보호를 가장 많이 받는다. 저는 딱 이 상황이 맞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자신들이 가장 짓밟아 놓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이용하고 저는 뭐 추측입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우병우라는 사람의 힘과 실세와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표창장보다 4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그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 인권감독관이라는 뭔가 이렇게 서민들 변호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갖다 보호하라고 만든 각 검찰청 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이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감독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때 인권감독관에 의해서 막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황우 고집님께서는 언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민주주의는 또 느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니 갑자기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투기 세력이 또 날뛰는 거 아니냐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면은 투기 세력이 날뛴다라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민간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택이 임대 공급이에요. 정부 주도의 네. 임대 공급이고 사실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이 변창흠 변창흠 장관은 LH와 SH를 거쳤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에 대해서 어쨌든 그 조직을 이끌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만약에 투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거의 뭐 불가능한 내용이라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지금 이 라도라는 표현은 저는 오히려 더 낫다. 네. 지금 늦었다면 그럼 언제 영원히 공급 안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들 다 주택 공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정부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급 부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려진 미군 기지라든지 또는 이제 군인들이 썼었던 군유지, 국유지, 공유지 등등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지금 높아진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연도라든지 또 직주 근접할 수 있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떠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지를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 때 부동산 우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실패 또는 그동안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복귀를 해본 거죠. 복귀하고 난 지금 현재 발표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가 많고 좋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더 공격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입지가 그 수도권에 만만치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굉장히 땅이 네. 뭐 부족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래도 파격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으로 예측한 것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은 물량을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노후주택들이 많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이 안에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유휴부지뿐만 아니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관주도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공공관리자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매도 청구권 행사라는 어떤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면 네. 이건 관이 주도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제도 정비까지 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이 거의 이제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많이 뛰신 분이잖아요. LH공사 사장도 했었고. 최전선에 있었죠. 네. 그래서 별 이렇게 딴지거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한 느낌 이번에는. 네. 그 생각보다는 조용한 느낌들이 원래 난리 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 노후주택에서 주택, 특히 뭐 강남을 포함해서요. 그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그 한 개 주택을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변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 주겠다는 발표 아니라서 그러니까 한 개 주택에서 더 이상 뭐 돈을 받는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주택을 개선하는 데까지에서의 개발 이익 같은 건 어느 정도 용인해 주되 이제 그 대신 이제 용적률을 굉장히 높임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많은 주택들을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물량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이 돼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한 반 정도는 늘어찬다. 네. 이게 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이렇게 위화감도 조성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주택도 되게 여유있게 공급이 될 수 있을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공공성,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주택법에도 아예 명시되어 있긴 한데 그런 주택의 공공성 측면을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과거 공공기관 특히 SH나 LH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걸 회피했어요. 왜냐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성가시고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회피하고 소규모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주택 매입에만 몰두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이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직접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렇게 중층 이상의 어떤 좀 고밀도 주택지를 만들자 그런 안을 발표한 거라서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아마 이제 변창흠 장관이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최소 주거 공간이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붙었었던 게 4인 가족 기준에 몇 평형대가 맞는 것이냐. 이 기준이 이제 최소 주거 환경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논의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되다가 이제 다 엎혀졌어요. 계속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 지하철 의자도 있잖아요. 예전 성인 남성의 평균 엉덩이 크기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의자 크기도 좀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4인 가족이 10평대 살 수 있었으면 지금 최소 주거 환경 기준이 뭐 13평, 15평 늘어나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얘기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수도권 30만 호 그리고 서울 30만 호 전국 80만 호인데 전국 80만 호 사인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서울의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지방에 올라가지도 않아야 될 집값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 왜 수도권이 부족한데 수도권에만 많이 짓지 왜 전국에 지방에 많이 짓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투기를 잡겠다라는 의지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서울 집값이 중위권이 9억 정도 됐을 때 바로 2등 도시가 대전, 부산 정도였는데 중위값이 2억 5천에서 3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비서울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는데 격차가 너무 크네요. 이 투기꾼이 전국으로 내려가면서 네. 이 가격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잡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언론적인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그 전에 뭐 16평에 내 가족이 어떻게 사느냐고 사실은 분양 면적은 21평인가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판을 하려면은 그걸 적어놨을 때 사람들이 외면하면 비판을 하라고요. 왜 자기들 입장에서 어이구나 참. 그러니까요. 예, 오창석 아나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업무 시간이 단축되는 측면도 있고 언택트 시대의 문제점, 언택트 모바일, 뭐 기타 4차 산업혁명 등등으로 인해서 1인 기업, 개인 기업, 그다음에 뭐 집과 그 사무실이 하나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점점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가나 기타 오피스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도시 같은 걸 건설하면 신도시에서 이제 상가 비율이라든가 오피스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아파트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신도시 딱 들어서 보면 아파트는 다 사람들 찾는데 거기 상가들은 꽤 몇 년 동안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택과 상가 오피스의 비율 조정에 관한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좀 주거 환경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러니까 주거 면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주택수도 좀 이제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니까 주택수 자체도 좀 늘리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우리 오창석 평론가와 조상우 변호사님의 이 활약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오창석 평론가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인물인 것 같아. 앞으로 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장판은 이미 20년 전에 키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키는 이제 정확한 평가죠. 그렇지. 저평가가 아니지. 아니, 생물학적 저평가인가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뭐 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예. 네, 여러분들 좋은 기대 많이 말을 꺼내지 말지. 뭐 칭찬이야 뭐야 이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설날 첫 연휴라 그러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조상우 변호사님께서는.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는. 저요? 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좀 심해져서 좀 조심하느라 안 내려갈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핑계 좋네요. 네? 핑계 좋네요. 그렇죠. 좋아. 그래서 뭐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어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전화로 하세요 그거. 전화로 할까요? 네. 네. 전화는 안 하면서 여기서 왜? 어차피 부모님이 이거 전화비 보시나요? 들어요. 전화비 들어서 어머니 방송으로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면 벌써 연휴입니다. 예. 다음 주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반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